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성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군법원이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병장의 행위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징역 45년. 2010년 관련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난 이후 역대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징역 최고형은 35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45년형이라는 이 중형에 가려진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살인죄 무죄라는 것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가을 야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장래보다 장애가 더 뜨겁고 또 시끄럽습니다. 감독 선임을 둘러싼 프로야구계의 핫 이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10월 30일 금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 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그 뒤에 구독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 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10월 31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 빠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어느새. 그러네요. 내일이 이제 11월이고요. 예. 예. 동아일보 일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측에 1단으로 나와 있는 기사인데, 이게 일면감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이 일면에다 실은 동아일보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만드는 기사입니다. 우선 단독이라는 의미겠죠? 단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 또 핫한 인물, 정윤회 씨가 등장한다는 점. 그 점도 있을 테고요. 또 그 7시간 동안 정윤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기사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아온 정윤회 씨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운동가를 자처하는 역술인 겸 한학자 이모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정윤회 씨와 10년 넘게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는 과거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모 씨는 최근에도 정윤회 씨나 청와대를 거론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다음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로 촉발된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모 씨가 정윤회 씨의 동의나 묵인 아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모 씨의 지인과 가까운 한 사람, 예. 동아일보 기자와 만났는데요. 이 이모 씨가 지인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 이렇게 자랑했다. 친구 회사를 SK텔레콤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얘기해 주겠다라면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씨는 정윤회 씨와 생명학, 군자학을 이야기하는 사이일 뿐 청탁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 라면서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예. 만난 장소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 이렇게 기사에 돼 있네요. 네. 예. 종로구 평창동. 예. 청와대와 지근거리군요. 어쨌든 같은 구 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한국일보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 오늘 발인인데요. 예. 장협착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실시한 것이 주요한 사망 원인이라는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신해철 씨는 지난 17일 장협착 증상으로 수술을 받다가 예정에 없던 위축소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S병원에서는 위밴드 수술 부위가 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서 위축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은 2009년에 신해철 씨가 위밴드 수술을 받았는데요. 신해철 씨 부인은 주치의가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거세게 항의를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복강경으로
장협착 수술을 하던 중 위밴드 수술 부위가 손상된 것을 확인한 의료진이 위 축소 수술까지 하면서 수술기구가 장 일부에 손상을 입혀서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구멍으로 소화액과 음식물이 흘러나오면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복막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해철 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부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열이 나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지난 22일 오전 그 병원에 재입원하던 날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신해철 씨 소속사와 유족은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경과를 파악해왔다. 이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의료 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병원과의 일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쎄요, 뭐 유족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또 부검까지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도 모르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논란이 이어진다면 말이죠. 예, 오늘이 장례일인데 말이죠. 예. 한국일보 10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선일보 16면을 보면요. 제가 지금 갖고 온 기사는 기사가 아니라 공고입니다. 알립니다. 회사 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조선일보가 준비한 언론사 입사 준비반이 다음 주 금요일에 개강합니다. 언론사 입사 준비반은 언론사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실전 강좌입니다. 총 12강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에서 논술은 신정록 논설위원이, 장문은 어수웅 기자가 담당합니다. 어수웅 기자가 문화부 기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사 쓰기는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서 김수혜 기자와 TV조선 강상구 기자가 각각 강의합니다. 이 밖에 언론사 입사에 도움이 될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원 30명, 수강료는 6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보니까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1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근데 수강료 부분에 보면 2명 이상 등록 시 10% 할인인데 이게 2명 이상이 뭐 친구와 같이 오면 그런다니.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 뭐 여러 가지 특강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뭐 언론사의 뭐 특정 사업에 대해서 뭐 무슨 뭐 이게 브리핑할 거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사교육 시장을 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지금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상대로 해서 언론사가 입시 준비반을 꾸린다. 논설위원이, 기자가 강사고. 예. 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 혼외자, 뭐 추적 특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라면은 뭐 그렇다면은 또 우리 논설에 있어서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칼럼은 최보식 선임 기자가 좀 가르치는 그렇죠. 방법은 예. 이렇게 소송이 안 걸리면서 칼럼을 쓰는 법. 그렇지. 이런 거. 예. 그런 분들이 또 강사로 나서시면은 이거 뭐 언론사 입사 준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역 언론인들도 대거 아마 이 특강에 신청하지 않겠는가. 예. 생각해보니까 소송에 걸리지 않으면서 칼럼 쓰는 법. 예. 일단 조선일보에 입사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글쓰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어떤 언론사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예. 자, 오늘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유신 시절에 초헌법적 악법인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 재판은 그 자체로는 불법 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긴급조치를 위헌, 무효라고 선언해놓고 당시 이를 실행에 옮긴 공무원들의 행위에는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이런 판정이 나왔군요. 대법원 2부, 주심이 그 이상훈 대법관이군요. 예. 이상훈 대법관 하면은 또 정봉주 의원 감옥에 넣은 그 이상훈 대법관 아닙니까? 대법원 2부는 최근 유신 반대 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서모 씨와 장모 씨 및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긴급조치에 따라서 영장 없이 체포 감금한 것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원고 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구금해서 기소한 수사기관이나 유죄를 선고한 법관의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했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 무효임이 당시에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이게 탁상 행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만 탁상 판결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판부의 논리는 2010년과 지난해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호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 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1호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예. 현행 헌법에 비춰서도 위헌일 뿐 아니라 긴급조치 발동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라고 한 건데 말이죠. 그런 법도 사실은 악법이라 할지라도 악법도 법 어디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을 내고 과거 유신정권이 긴급조치를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 취지는 형식 논리에 빠진 독단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뜻을 모아서 낸 판결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주심이 그 이상훈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정봉주 의원 감옥에 보냈을 때 그때도 주심이었고요. 정봉주 의원은 당시 대통령 이명박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유신헌법을 만든 주체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았고 또 그 아버지의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은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이상훈 대법관의 이런 판단, 글쎄요, 권력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판단을 해서 그저간의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문제는 한겨레 신문 제목처럼 그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했던 그 판결을 뒤집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겠죠. 예. 자, 어제 또 중요한 판정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바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결국 선거구제 변경 같은 이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쪽은 인구가 적은데 국회의원 의석 한 석, 저쪽은 인구가 많은데 거기도 국회의원 의석 한 석.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정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약간 2016년 총선에는 달라진 선거구로 총선이 치러지게 되겠죠. 여야 주판을 열심히 튕겼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여당은 좋아질 게 없다. 야당은 나빠질 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당 입장은 새누리당 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의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당에 좋을 게 없고 야당에게 나쁠 게 없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도 여당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당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은 수도권에서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야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수도권은 그야말로 스윙 보터, 그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하는 유권자층 지역으로 우리가 전패에 가깝게 진 적도 있고 전승에 가깝게 이긴 경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다소 엄살이 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 지역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어떤 상황과 이슈에도 거의 전패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석을 줄이고 수도권에서 의석을 크게 늘리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승리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질 가능성도 엄존합니다만은 예. 뭐 그리고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영호남이 비슷하게 줄기 때문에 여야 득실은 비슷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역시 엄살이죠. 수도권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또 충청권 수도 크게 늘어났고요. 수도권과 충청권은 이미 여야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곳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당의 현실인식이 보다 정교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여당이 좋아질 것은 없고 야당이 나빠질 것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예. 국민일보 사면 그리고 뭐 다른 신문들도 대부분 다뤘습니다만은 선거구 조정 대상에 오른 지역구를 둔 정치인 중에는 이 손봐야 할 지역구에 속한 거물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이런 실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인구수는 13만 3,053명이기 때문에 하한 인구 미달 지역입니다. 이곳은 일단 조정 대상에 들어갔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 대표가 뭐 다음에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충남 부여청양 여기도 인구수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구고요.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지역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도 하한선에서 각각 3만여 명이 빠집니다.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뭐 이들이 다 실세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뭐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은 안 할 거란 얘기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그 국회의원 끝발 없으면 좀 큰일 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정현 최고위원의 전남 순천 곡성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에 해당하고 인천 서구 강화갑 이학재 의원과 인천 서구 강화의 안덕수 의원은 선거구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속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냐? 이해찬 전 대표, 이 세종시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예. 세종시 인구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걸 독자적인 지역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시도 손봐야 할 지역구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의원, 뭐 주요 대선 주자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뭐 부산, 서울, 또 의정부, 그리고 우윤근 대표 같은 경우 호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지역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하여간 참 여야 의원들 지금 지역구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느 당은 웃고 어느 당은 웃지 않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중대 선거구 정당 명부제 기왕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면은 이제 뭐 근본적인 변화에 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경향신문이 사면에서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현안으로 지금 제기가 된 셈인데요. 어제 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뭡니까? 이게 뭐 1등만 당선되는 예. 이런 더러운 세상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겁니다. 지역구 크기를 크게 넓혀서 1등뿐만 아니라 2등에서 3등, 지역구에 따라서는 4등에서 5등까지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를 선거구제를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50 때 좀 시행이 됐었죠. 그렇죠. 예, 민정당 시절에요. 어느 땐가는 뭐 민정당에서 후보가 2명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지난 총선이 만약에 중대 선거구제로 됐다면 예. 2등을 한 김용민 PD도 아마 당선이 됐을 텐데. 아, 그럼요. 예. 이노근 의원과 함께 근소한 차이 아니었습니까? 한 4% 차이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예. 하여간 뭐 이런 그 중대 선거구제 같은 경우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소선거구제가 개선돼서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은 뭐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은 통합진보당, 정의당 같은 이런 진보 야당들도 수도권 지역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노회찬 뭐 전 의원 같은 경우 어느 지역구 나가더라도 뭐 설마 꼴등을 하겠어요? 그 양반이? 최소한 2등은 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보 야당으로서는 생존의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이런 목소리를 강도 높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개헌 논의와도 맞물려서 네. 뭐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보 야당이 진짜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정당 명부제도 도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지 않고 정당만 선택한 다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 비례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을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지역의 사람을 국회에 보낸다. 이런 취지가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같이 수도권 같은 경우 뭐 지역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 뭐 지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도 희박한데 지역이란 이유만으로 지역구를 대표한다. 그래서 이게 뭐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그 각계각층의 대표성 있는 그런 국민을 국회로 보내는 비례대표 확대가 저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말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국회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김구라 씨하고 경합을 해야죠. 그렇군요. 예. 경향신문 1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가 말이죠. 스마트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즉 앱, 소프트맨 설치를 지시했다고 하는군요. 꽤 됐습니다. 2011년부터였는데 포스코는 당시 사내 보안을 강조하면서 자회사에서 제작한 앱을 정규직 직원들에게 배포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설치 대상자를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확대했습니다. 소프트맨, 이 앱은요, 스마트폰에 내장된 개인정보 감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앱은 설치 때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 범위를 보여주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프트맨은 이 접근 권한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개인의 인터넷 열람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개인 위치를 회사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예. 야, 이건 뭐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스코 외주사 직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감시 앱을 깔았더니 휴대폰 암호가 풀리더라. 이거 월권 아닙니까? 이거 뭐 기본 남이 내 휴대폰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예. 뭐 이거는 기본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이에 대해서 패턴을 풀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건 뭐 거의 영화 트루먼 쇼처럼 노동자들을 발가벗겨 놓고 카메라로 지켜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런 노조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요즘에 그 수습 기자들이 예. 마왈이라고 해서 뭐 이 경찰서 저 경찰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힘들기도 하고요. 소모적이고 해서 그 풀단을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들 수습들끼리 이제 말하자면은 뜻을 모아가지고 야, 넌 하루 종일 남대문 경찰서에 있어라. 야, 너는 하루 종일 동대문 경찰서에 있어라. 이러면서 서로의 그 정보를 공유하고 이거를 각자 회사에다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풀단 구성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경찰서를 담당해서 돈 다음에 네. 취합해서 예. 마치 다 돈 것처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적발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의 시경 캡, 그러니까 그 수습 기자들의 고참들, 왕고들이 이런 그 위치 추적 앱을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해서 결국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 오늘 미디어 토크에 올라와 있고요. 자, 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한 초등학교 3학년 학급에서는 정기 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마다 급식 받는 순서가 바뀐다고 합니다. 시험 점수가 1등인 아이부터 꼴등인 아이까지 줄을 서서 차례로 급식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적이 하위권인 한 학생은 거의 1년 내내 맨 꼴찌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인 경기도의 한 학교는 전교 5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유리부스 자습실이 있다고 합니다. 안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자습실 책상도 전교 석차순입니다. 학생들은 이 유리부스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유부남, 그러니까 유리부스에서 공부하는 남자 또는 유부녀, 유리부스 안에서 공부하는 여자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식의 성적 줄 세우기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네.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예. 그것도 또 한참 이 꿈이 많은 이 초등학생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예, 정말. 이걸 보고도 선생님들은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분개는 안 느끼셨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3배까지 허용되는 편차를 2배 이내로 줄이라는 내용이더군요. 헌법재판소의 판정으로 어제 여의도는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짐작해보는 여야의 이해독실. 우선 새누리당. 짧기도 하거니와 걱정의 언어가 연발되는데 대도시 인구 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걱정은 하지만 표정 관리하는 것이 역력해 보이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정의당. 환영을 하기까지 하는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전면 조정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헌법의 명령이자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하는 근본적인 원천이자 국민의 신성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투표권자의 투표 가치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제약됐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이번 헌재 판결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자신의 지역구 사수를 위한 의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조정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역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지.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유감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헌법 소원을 냈을까? 뜻밖에도 바로 이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충북지사 출신의 중진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앞장서서 헌법 소원을 낸 것도 이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5명이나 많은 기형적인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충청 지역에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적어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우택 의원의 문제 제기로 충청권 의석은 늘었지만 영남이 줄고 변수가 많은 수도권은 크게 늘게 됐으니 이걸 소탐대실이라고 해야 할지.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우리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협의 47부는 어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 내지 1억 원, 총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요. 2011년에는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결국 11년 6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판결 선고를 들은 피해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매우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면 이 후지코시사인가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지 그건 좀 의문이 드는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 상당히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12세부터 18세까지의 한국인 소녀 1000여 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간 내지 12시간씩 엄격한 감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 또 열악한 상황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물론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돼 일부는 배우자로부터 폭행과 이용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김할머니는 당시 쇳덩이를 깎는 위험한 일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요. 굶주림에 시달려 풀을 뜯어먹었고 밤에 경보가 울리면 살기 위해 뛰어야 했기 때문에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애플의 최고 경영자죠. 팀 쿡.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네요. 네, 애플의 CEO 팀 쿡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쿡은 나는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내가 다른 이들의 희생으로부터 얼마나 큰 혜택을 입었는지 깨닫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는 동성애자로 살면서 소수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힘들 때도 있었지만 편견을 극복할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플 이사회 의장은 쿡의 커밍아웃이 용기 있는 일이라며 회사 전체를 대표해 그가 애플을 이끌고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도
트위터에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준 팀 쿡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썼고요. 예.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클린턴이 경의를 표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커밍아웃을 결심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팀 쿡은 인생에서의 가장 다급하고 끊임없는 질문은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이다라고 했던 마틴 루터 킹의 목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애플의 CEO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혹은 자신이 소외됐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커밍아웃의 동기를 밝혔습니다. 예.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쿡이 다른 동성애자들을 돕기 위해서 커밍아웃을 결심했다고 전했고요. 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주가 늘어나는 등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그가 커밍아웃을 결심한 것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좀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곧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다음 달 4일 열리는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할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는 하원 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 의원 100명 중 36명, 그리고 주지사 36명이 새로 선출되는데요. 예.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상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66%라고 전망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무려 93%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사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것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번 선거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올해 이슬람 국가 IS와 또 에볼라 문제에 우유부단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요. 예. 갤럽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1.5%로 매우 낮았습니다. 예. 스리랑카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구조작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29일 오전 스리랑카 코슬란다 지역의 차 재배 농장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산 아래쪽 주택 지역에 최고 10m 두께의 토사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조활동에 진척이 없다고 AFP 통신 등이 30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이틀째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한 명의 생존자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예. 심지어 정확한 피해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농장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농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갈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스웨덴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로 공식 인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유럽 주요 국가들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것이 너무 이른 결정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다른 국가에도 규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팔레스타인은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스웨덴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고요. 반면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간추려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내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여 개 공무원 단체 소속 약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경찰 등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연구회가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아베 신조 내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역사학연구회는 10월 15일 역사학연구회 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요시다 증원의 진위와 관계없이 일본군의 관여하에 강제 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맞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오늘 오후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업체가 소관부처나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건설센터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빗길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전주 순천고속도로 상행선 104km 지점 완주 상관면 신리 부근에서 정모 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 서행 중이던 다른 트레일러를 추돌해 정 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10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왜 이 날짜 자꾸 꼽는 이유가 여야가 오늘까지 세월호 특별법 포함해서 이른바 세월호 3법 마무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협상에서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특검 후보 추천 유가족 참여 문제하고 관련해서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분을 내세우지 않겠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의견을 좀 모은 것으로 보이고요. 세월호 3법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오늘 중에 세월호 3법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시각이 그래서 큽니다. 만약 타결이 되면 해당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디테일한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분은 세우지 않겠다. 근데 유가족 내에서 또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 예, 오늘 국회 일정 보면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 주말하고 휴일 빼고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한 이 관계 국무위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불러서 이 정치권의 핫 이슈죠. 개헌 문제 그리고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서 비롯된 사이버 사찰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공공기관 부패 척결, 관피아 척결 등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사안들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부실 감사 문제, 또 밀어붙이기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 내지는 개정 논란 등을 집중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은 새누리당에서 김재경, 박민식, 이정현, 이한성, 김진태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함진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까지고요. 야당에서 김동철, 민병두, 유성엽, 정청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모두 12명이 지지자로 나섭니다. 예. 어제 헌재 결정도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인구 상하한선, 지금 3대 1인데 최소한 2대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당장 그 헌재가 제시한 시점이 내년 말까지던가요? 선거구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앞으로 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조간 브리핑 등에서 이제 헌재 결정이 무슨 내용인지 그 의미가 뭔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이 언급이 됐을 테니까 저는 앞으로 진행될 선거구 재획정 작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헌재가 새롭게 제시한 이 1대2 비율에 맞지 않는 지역구들은 지금의 지역구를 합치는 합구 작업의 대상에 들거나 지역구를 쪼개는 분구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누가 뭐래도 이 지역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거구가 어떤 지역과 합쳐지는지, 어느 선거구가 어떤 모양새로 쪼개지는지는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작업이라는,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지역 정서가 다른 선거구들을 임의로 합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겠죠. 지역민들 반발도 있을 테고요. 인구 비율을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읍면동 같은 것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게리맨더링이라고 많이들 하죠.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올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특히 앞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개별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하나의 자치구나 이 시군 안에서 경계를 조정해서 인구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시의 B구가 인구 상한을 넘었을 때 C구의 몇 개 동을 B구에 가져다가 붙이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은 이 C구의 인구 변화가 선거구 편차 내에서만 있도록 하는 거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과정은 매우 무난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긴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로서는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뭐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이 이제 주인데요. 네. 이런 사정 감안하면 이 선거구 재획정 문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제 발명국이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선거구를 재획정한 시점이 정치사적으로 커다란 변곡점으로 실제로 교과서에 기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의 성패를 가르는 이른바 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로 분류되는 주가 매우 많죠. 이런 곳에서 이게 선거 이기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일수록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대통령제가 오래 지속될수록 양당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요. 예. 국회의원 한 명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영토의 크기부터가 많이 작고요. 또 인구 수도 미국하고 비교하면 아주 적지만 이 총선이 치러지는 바로 다음 해에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 또 충청권이나 이 경기도 일부 지역처럼 총대선 결과에 바로미터가 되는 경합 지역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구 재획정의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문제가 개헌 논의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합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의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될 건데 당사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아예 제3자에게 이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맡기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밥그릇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자기들끼리 잘 조율을 해서 밥그릇 나누어 먹는 작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 지난 2012년 4.11 총선 앞두고서요. 여야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존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렸습니다. 당시 이 합구에 의해서 국회의원 수 하나가, 지역구 하나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아예 자리 하나 늘려가지고 밥그릇 나눠 먹게 한 겁니다. 여론의 시탄을 받은 일이 있죠.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걸린 의원이나 보좌관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두자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국회가 알아서 하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은 영국과 독일, 캐나다, 호주 같은 곳은 중립적 위원회가,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은 정부 산하기구가 각각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회의 권한도 우리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의 의견을 존중하되 수정할 수 있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의회가 중립적 위원회 결정에 가부만 가능하고 수정은 못합니다. 호주나 캐나다도 의회 수정 기능이 없고요. 사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거의 다 획정토록 하는 게 조금 이상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었죠. 예. 네.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네, 예산 전국이 펼쳐짐에 따라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7% 증가시킨 데 대한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는 올해 수립한 2014에서 2018 국가재정 운용계획 모두 5년 내내 적자 재정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대로 된 재정 운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가 채무 규모가 아직 크지 않지만 빠른 고령화 등으로 향후 지출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익대 세무대학원의 김유찬 교수는요. 올해 국가 채무 527조, GDP 대비 35% 정도로 정부는 외국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숨겨진 공기업 부채를 감안하면 불안스럽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주 순식간에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였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시끌벅적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넥센과 LG의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감독 선임을 앞두고 시작된 프로야구 롯데의 내홍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선수단 내부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이 한 번에 폭발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노장 김성근 감독의 복귀, 그리고 김응용, 선동열 감독의 퇴장도 야구계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 프로야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이용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포스트 시즌인데 경기 기사보다는 다른 기사 더 많이 쓰시죠, 요즘?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낮에는 다른 구단의 기사를 많이 쓰게 되다가 저녁에 야구가 시작이 되면 야구 기사를 좀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만큼 이제 사실은 포스트 시즌 이외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 중이어서요. 좀 정신이 없네요, 정말. 예, 일이 야구 기자들이 좀 많아진 요즘입니다. 그렇죠. 기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좀 네. 며칠 지나긴 했지만 그 선동열 감독이 재계약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사퇴했고요. LG에 있던 김기태 감독이 선임됐는데요. 뭐 구단 발표 외에 이게 뭐 좀 뒷얘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야구 팬들 사이에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기아를 좀 휘몰아쳤는데요. 예. 기아가 사실은 5위, 선우열 감독 재임 3년 동안 5위, 8위, 8위에 그치면서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거든요. 예. 한국 프로야구에서 감독이 3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지 못하고도 재계약을 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아 구단이 선우열 감독과 2년 재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당시 선우열 감독이 3년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5년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실제로는 3년 계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 계약을 했던 게 맞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구단보다는 그룹 고위층, 특히 이제 정의선 구단주의 의향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선우열 감독이 아무래도 이 광주 지역 호남 야구의 영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이었는데 굉장히 여론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요. 결국 재계약 6일 뒤에 선우열 감독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우열 감독이 직접 기아 타이거즈 홈페이지에 이 일종의 각오를 담은 반성문 형태의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예. 지난 3년간 잘 못했으므로 앞으로 2년간은 이러이러하게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으로도 팬들의 여론이 다 달래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 안치홍 선수, 이루스 안치홍 선수의 군입대 관련해서 이미 탈퇴를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됐고 예. 선우열 감독이 이 과정에서 자진 사퇴를 결정이 됩니다. 사실 선우열 감독이 떠난 자리를 메우는 데 있어서 기아 타이거즈가 고민이 많았는데요. 대개 이 후임 감독으로는 그 LG에 있었던 김기태 감독과 그리고 지금 넥센 히어로즈의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이강철 코치가 굉장히 많이 함합평에 올랐거든요. 예. 이 두 감독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빨리 여론을 무마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시즌을 치르고 있는 팀의 코치를 영입하기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태 감독, 이제 해태 출신은 아니지만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호남 야구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김기태 감독을 영입하게 됐죠. 예. 김기태 감독이 이제 시즌 중반에 LG 성적 부진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 그렇죠. 이 선임은 또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아가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김기태 감독이 어느 정도는 지나치게 시즌 이른 초반에 예. 팀을 버리다시피 하고 뛰쳐나온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스 점수가 있어요. 김기태 감독이 어떤 구단과의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뛰어나온 그만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 그것보다도 기아는 하루빨리 여론을 무마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선수단 장악 능력에 있어서 선동열 감독은 지나치게 스타 출신이고 좀 선수들과의 거리가 좀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김기태 감독은 일단 구단과의 갈등을 비춘 모습은 있었지만 선수들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평가거든요. 예. 그 부분, 그러니까 흩어진 어떤 선수들의 마음을 잡는 게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기아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동열 감독은 결국 팬들에 의해서 어쨌든 모양새가 좀 나쁘게 그만둔 케이스고요. 네. 반대로 이제 한화 같은 경우 뭐 팬들이 거의 모셔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팬들의 요구가 좀 거세서 이제 김성근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프로야구계로. 사실 기아와 하나가 비슷한 부분 측면이 팬들의 여론이 굉장히 거셌고 이를 구단들이 받아들였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선우열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결정 역시 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부분 여론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를 한 거고요. 한화 역시 김성근 감독을 영입해달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청원 영상이 올라가기도 했고 서울 중구에 있는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예. 김성훈 감독을 영입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구단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 팬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 구단들도 팬들의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두 가지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예. 김성훈 감독 역시 지난 25일 계약을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과연 내가 한국 프로야구에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 김성훈 감독은 직접 통화를 할 때도 김성훈 감독이 이제는 어려운 것 같다 올 시즌 복귀는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를 접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역시 하나 팬들의 굉장히 거센 요청들이 몰려들면서 상황이 좀 급격하게 바뀌었고요. 결국 팬들의 힘이 김성훈 감독을 하나 감독으로 영입하게 된 어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팬 없이 프로야구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지나치게 어떤 팬심에 의존해서 구단 운영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최근의 현상? 일단 팬들의 목소리를 구단이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반대로 이 팬심이라는 게 사실 뚜렷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 팬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실은 구단에 있기 때문에 이 구단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흘리고 막고 하는 과정에서 팬심을 컨트롤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구단이 팬심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이 팬심이다라는 식으로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함으로써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팬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팬심이 갖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단이 팬심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김성근 감독이 전임 김응용 감독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근데 72이고요. 네. 너무 좀 고령 아니냐, 후진들한테 좀 길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을 법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김성근 감독이 이 후임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고양 원더스 감독을 3년 동안 지내고 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김성근 감독이 보여줬던 야구 이상을 보여주는 후임 감독이 나타났다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뚜렷하게 대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후임들이 모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보면서 새로운 야구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몇몇 새로 등장한 신진 감독들과 김성근 감독이 새로운 경쟁을 펼치면서 또다시 새로운 야구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더 기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 그리고 뭐 고령은 근데 고령일 수도 있겠지만 메이저리그에서도 70살 넘은 감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예. 네, 얼마 전까지 워싱턴 감독을 했던 데이빗 존슨 감독도 70대 고령의 아주 젊은 선수를 잘 이끌었고요. 고령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선수들과 이 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인데 김성 감독이 굉장히 훈련 많이 시키고 강압적으로 보이고 하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쉽게 잘 따라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김태균 선수도 훈련 열심히 하겠다라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측면들 그런 측면들을 보면 오히려 소통 능력은 나이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 관심 한화 올 시즌에 꼴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내년에 김성근 감독 영입해서 성적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김성근 감독 때문이 아니고도요. 예. 이 야구계에서는 사실은 한화는 누가 감독을 해도 올 시즌보다는 성적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던 중이었거든요. 김용 감독이 올 시즌 물론 꼴찌를 정규 시즌을 마감하긴 했지만 시즌 후반에 굉장히 젊은 선수를 많이 키웠고 그리고 올 시즌 이윤규 선수 등의 부상 그리고 주축 투수들이 조금 부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만 잘 추스리면 4강권을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은 된다라는 어떤 전력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김성근 감독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훈련량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전체적인 리빌딩이 이루어진다면 4강 이상의 성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롯데구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특정 코치가 감독돼서는 안 된다. 뭐 선수단의 성명도 있었고요. 네. 여전히 지금 감독 선임 둘러싸고 진행형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감독 선임은 지금 둘째치고 예. 구단의 선수와 프런트 그리고 프런트 사이의 갈등들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어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부분들은 롯데 구단이 선수들을 CCTV로 사찰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CCTV로요? 네. 예. 선수들이 이 경기를 할 때 홈 경기가 아니라 원정 경기를 가면 호텔에서 묵게 되잖아요. 예. 그 호텔의 CCTV를 통해서 선수들이 밤에 무슨 일을 하는지 감시를 했다라는 주장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실제로 롯데가 지난 5월에 선수단과 어떤 프런트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당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 CCTV 문제였거든요. 이 CCTV 사찰 자체는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이 사찰의 지시, 주체, 사찰을 누가 주체적으로 행했느냐를 다 두고 지금 프런트 내부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점점 어떤 롯데의 갈등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 구단 직원들이 프런트가 선수들을 믿지 못하고 CCTV를 통해서 사찰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요. 예. 이 호텔에 설치된 CCTV를 선수들의 동의 없이 들여다봤다는 것 자체는 사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롯데 사태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굴러갈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뭐 롯데 호텔에 묵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CCTV의 어떤 수집, 시스템의 내용의 열람 이런 부분은 좀 용이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같은 계열사라 하더라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 네,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이나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느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예,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 롯데 구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선수들의 문제로 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다른 구단에서 CCTV를 볼 생각은 아마 미처 못하지 않았을까. 그것까지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예. 롯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선수협이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갈등의 문제를 떠나서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을 넘어서 이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롯데가 빨리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는 감독 선임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이 롯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좀 중량감 있는, 지명도 있는 감독이 와야 이 분위기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보 감독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상황은 롯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재박 전 감독이 좀 유력합니까? 그 부분도 지금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돼버렸어요. 어떤 감독을 영입해야 될지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예. 김재박 감독, 박정태 감독 설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 94년에 두산이 당시 오비였죠. 오비가 선수의 집단 함명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 부분을 추스르고 이듬해 우승을 시켰던 것이 김희식 감독인데, 김희식 감독급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예. 두산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두산은 대체적으로 좀 포수 출신 감독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이보다 좀 화제가 된 게 이상훈 코치 영입입니다. 예, 잠실 라이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훈 코치 영입은? 두산이 이상훈 코치와 접촉한 것까지는 사실이고요. 아직 최종 확정은 나지 않은 단계라고 그래요. 예. 아무래도 LG, 이상훈 코치 영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라이벌 팀이자 바로 인접 팀이죠. LG가 시리즈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 사실은 이제 발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은 안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LG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이상훈 선수가 라이벌 팀이 두산의 코치로 간다는 건 굉장히 LG 팬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기는 합니다. 예. LG 팬들이 이상훈 코치가 LG에 오기를 굉장히 많이 바랐고, 실제 그 LG 이상훈 코치가 올 수도 있다, 혹은 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런 소문들 때문에 2010년쯤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넥센 염경엽 감독이 당시 LG 운영팀장이었을 때, 염경엽 쓰레기의 준말이 염내기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예. 이 염경엽 감독이 이상훈의 복귀를 막았다라는 소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상훈, 야생마라고 불렸던 이상훈 선수가 LG 팬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데, 두산으로 간다는 것, 두산은 일단 그동안 두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왼손 투수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이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좌완 스타 출신인 이상훈 코치를 영입을 이제 검토를 한 건데요. 그래도 LG 팬들로서는 이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코치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훈 코치마저 두산으로 간다면 조금 안타까워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한창 중인데요. 올 네. 시즌 프로야구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건지 하고요. 시즌 초에 그 4강 예상했던 팀들 다 들어갔습니까? 저는 사실 시즌 초에 4강 팀을 여러 군데 예상을 했는데, 사실 올 시즌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시즌이고, 그리고 예. 지난 시즌에 못했던 팀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SK, 하나, 롯데, 기아 4팀을 꼽았었거든요. 한 팀도 안 들어갔네요, 지금 한 보니까요. 팀도 못 들어가는 바람에 예. 굉장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올 시즌 프로야구는 아무래도 타고 투저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투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타자들이 힘을 내면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나왔잖아요. 예. 성원창 선수가 200개의 안타를 넘어서는 아주 좋은 기록을 세웠고, 박병호 선수도 50홈런을 넘겼고요. 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있는 가운데, 이 타고 투저라는 현상 자체가 선수들의 개인의 기록, 그 기록의 가치마저 훼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타격에서의 좋은 기록들을 충분히 인정받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임을 칭송받을 만한 기록이거든요. 그 기록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축하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 이용균 기자와 함께한 야구 이야기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군 법원이 어제 육군 제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죠.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병장은 7순쯤 돼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45년형이라는 숫자 때문에 중형으로 보입니다만 법원은 군 검찰이 기소했던 살인죄 대신에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어제 법원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꼼수죠. 꼼수다. 예, 꼼수인 듯 꼼수 아닌 꼼수 같은 판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핏 45년이 중형처럼 보이시죠? 근데 상해치사죄는요. 예. 많이 나와봤자 1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사법 사상으로는 상해치사죄로 최고의 중형을 선고한 건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항소심 가면요. 다 깎일 겁니다. 절반 이상이 덜어질 거고요. 예. 저희가 애초에 양형 계산을 했을 때 상해치사죄만으로 형량을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게 10년 6개월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범죄같이 다 하면은 15년에서 20년까지도 내다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가석방 받고 이러면요. 30대 초반에 석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꼼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살인죄에 대해서 그럼 왜 무죄를 선고했느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양상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어떻게 복잡해지냐면요. 당장 애초에 그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28사단 검찰관과 헌병대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그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면 내지는 해임을요. 그리고 일부는 형사 소추도 당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군의 어떠한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라고 인식한 수뇌부의 그 꼼수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죽은 사람은 죽었고 이제 살은 조직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예. 뭐 당연히 이거 항소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군 검찰은 항소하겠다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 항소 의지를 불태울 것 같으면 재판부터 제대로 하던가요. 재판 들어와가지고는 한 명은 졸고 있고 한 명은 웃고 있고 한 명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20대들 사법연수원 갓 나와가지고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3명이 앉아가지고요. 건너편에는 사선 변호사들 3명이 자기보다 연배도 높고 사법적 경험도 많고 그런데 결국은 뭐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도 재판장은 3군 사령관 임명한 장군 하나 들어옵니다. 예. 이 사람은 이 법률가도 아니고요. 법적 라이센스도 없어요. 이 사람 임명한 그 상군 사령관 그 누군지 모르시죠? 예. 김현집 장군이라고요. 포스타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사이입니다. 마지막 하나회죠. 예. 하나회가 다 숙청되진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뒤에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재판 어제 딱 들어갈 때
제가 뭐 재판 전에도 누누이 살인죄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딱 느낀 게 경찰 1개 중대 150명 정도의 병력이 와 있더라고요. 예. 그때 딱 감 잡았죠. 아, 오늘 살인죄 무죄 나겠구나. 그거 다 배치 명령한 게 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들어갔더니 재판부에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헌병대가 재판부 안에 그 일렬로 도열해가지고요. 재판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방청석을 바라보고 예. 예, 앉아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발할까 봐서 미리 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 반발할 수도 있죠. 뭐 예. 사법부가 잘못하면은 재심도 하는 세상인데 사법부도 문민 통제 받는 것이고요. 예. 군사법원이 뭐 독립된 재판부도 아니고요. 모두 지휘관 관할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러한 판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것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스로 부끄러운 것이겠죠. 스스로의 재판에서의 권위가 선다면 과연 헌병대를 그렇게 도열시켜서 재판부를 방어할 필요는 없죠.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살인죄는 무죄 선고하면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버금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버금이라는 수식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빠른 손이라고 자랑하는 연합뉴스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하는 바람에 어제 좀 유족들이 상처를 좀 많이 입었는데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저널리즘의 역할이라는 것은 받아쓰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석을 해야죠. 최소한 그 SBS나 JTBC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 기사들을 쭉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아무리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재판부의 꼼수를 덥석 물어버리는 아무 생각 없는 언론 좀 반성해야 되고요. 국민 혈세 그렇게 받아먹으면서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죠. 예. 저는 기자들이 좀 이런 측면에서 좀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형 선고를 했다라는 것 가지고 여러 무마를 지금 일부는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예. 이것이 이런 그 언론들에 의해서 좀 일부 먹혀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뭐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사실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뭐 윤일병 또 다른 윤일병이 우리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군대 보낸 그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볼모를 잡고 있는 군에게 많은 것을 바라거나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개미들이 모여서 대만은 총통부에 10만 명이 모여서 촛불 드니까 군 사법개혁도 일어나고 군인권 개선도 일어나고 또 황마마라는 그 의문사 당한 어머니가 모든 국방부 장관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체포를 여러 번 반복되고 미친 여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저항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군대에 대한 일련의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결국은 그러한 참여와 저항 감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제2, 제3의 윤일병 사건, 제2, 제3의 오대위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성이 결국은 선진적인 군 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부터 뭐 우리 정치인들이 그리고 또 우리 관료들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챙겼습니까? 개헌 논의도 지금 보십시오. 그 통치 구조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헌법 10조부터 37조까지의 그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신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어느 정치인도 그 어느 헌법학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저는 뭐 통치구조만 바꾸려는 개헌에는 반대합니다. 차후에는요,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기구화하고요, 예. 국방옴부즈만 제도도 헌법기구화하는 헌법 개정을 해서 권력을 쪼개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나눠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예.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 있으셨을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어제 어머니께서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이 나라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압축적 항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는 헌법을 쇼핑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헌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예. 어머님이 이 나라 떠나고 싶은 심정, 그리고 죽고 싶은 심정, 이것이 비단 윤일병의 어머니에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윤일병 사건 끝났다고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잔당들을 소탕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소심이나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래도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요. 지금 현재 고등군사 법원장이 그 인트라넷에 글을 올린 김응석 장군이라고 이분이 이제 곧 고등군사 법원장에 취임하세요. 예. 처음에 그 수사와 기소가 문제가 없었다고 발언하는 분이 고등군사 법원장으로 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이게 재판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예. 공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차제 군사법 개혁을 강도 있게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저항만이 이 사건을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울산 계모 사건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예. 윤일병 사건에서 유가족들이요 가해자를 죽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형시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군 검찰은 그냥 갑자기 재판에서 잘 이렇게 살인죄에 대해서 뒷받침하지도 못하다가 살인을 구형해요.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래놓고는 군사법원은 재판할 때 살인죄는 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꼼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살인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요, 가해자를 죽이란 얘기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고 거기에 맞는 형을 부과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사형이진 않거든요. 인권단체가 또 사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살인죄로 정확하게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예. 그 뒤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군 당국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 명예 아닌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보이지 않는 이 권력들을 이 광장으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선장이 사형 집행되는 게 중요한가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해피아부터 시작해서 관료 조직이 어떻게 정말 무능하게 대처했고 국민의 안전을 쌈싸먹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 광장으로 끄집어내서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제2의 세월호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제2의 윤일병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론재판이다, 인민재판이다 얘기한다면요,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죽은 겁니다. 법에 의한 통치를 부정하는 그 관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사법정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그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얘기지 그 사람을 사형시켜라 이런 요구는 아닌데 법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 역시 꼼수였다 이런 평가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후 상황 또 전개되는 거 보고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